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네, 정말 말이 많은 회사죠.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AI 시대에 거의 절대 강자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온갖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기업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평가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CEO인 알렉스 카프가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에서 아주 작심한 듯이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네, 저희는 바로 그 발언들을 하나의 실마리로 삼아서요, 네. 보내주신 여러 심층 분석 보고서랑 같이 한번 엮어보려고 합니다.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 발언들 안에 사실 팔란티어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팔란티어의 그 경이로운 재무 성과, 그 숫자들이 외치는 진짜 이야기는 과연 뭘까? 이게 정말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 그거 하나만으로 설명이 될까 하는 점이죠. 아마 그게 다는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면 그들의 아주 독특한 사업 모델, 그리고 거의 종교에 가까워 보이는 지정학적 이데올로기, 네, 이데올로기. 그리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그 윤리적 기준까지, 이 모든 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닐까. 바로 그 지점들을 파고들어야 이 회사의 본질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기술과 권력, 그리고 국가 안보가 어떻게 한 기업 안에서 뒤섞이는지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가장 눈에 띄는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네, 그게 좋겠네요. 팔란티어의 2025년 미국 상업부문 매출, 이게 전년 대비 무려 121%나 성장했습니다. 121%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요, CEO 알렉스 카프가 이걸 두고 스스로를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계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불렀다는데, 솔직히 CEO가 자기 회사를 마이클 조던이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죠.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좀 오만한 건가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성장세입니까? 둘 다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그 자신감의 근거는 아주 분명합니다. 근거가 있다. 네, 이건 그냥 일시적인 성장세가 아니고요. 아니, 성장세라는 말보다는 시장 자체가 변하는 변곡점을 포착했다는 신호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변곡점이요? 네, 지금까지 기업들은 AI를 한번 써볼까 하는 수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했어요. 아, 약간 맛보기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AI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 운영의 핵심, 바로 코어에 AI를 통합하기 시작한 거죠. 아,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AI 모델과 기업이 가진 실제 데이터를 연결하고 조율하고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입니다. 잠깐만요.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이게 그냥 좋은 AI 모델 하나 사와서 쓰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인 건가요? 아,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간 쌓아온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데이터는 많죠. 문제는 이 데이터들이 ERP, CRM, 생산 라인 시스템,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네,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여기에 최신 AI 모델을 그냥 붙여봤자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이란 바로 이 흩어진 데이터들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고 정렬하고 또 연결해서 지휘하는 일종의 중간 지휘소 같은 역할입니다. 아, 그리고 팔란티어의 AI 플랫폼, 바로 AIP가 이 가장 어렵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영역을 지금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AI라는 슈퍼파 엔진을 사왔는데 막상 달려보니까 도로가 전부 비포장 도로인 상황에서 네네. 팔란티어는 그 비포장 도로를 F1 서킷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이야, 그거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거죠. 어떤 숫자들이죠? 연간 미국 상업 매출 가이던스를 14억 3,300만 달러 이상으로 아주 대폭 상향 조정했고요. 네. 더 놀라운 건 2025년 모든 분기에 걸쳐서 갭 기준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갭 기준 흑자요? 보통 이런 고성장 기술주는 미래를 위해서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는 게 당연시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공식이죠.
그런데 팔란티어는 그 공식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우리는 성장도 하면서 돈도 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알렉스 카프가 다른 기업 CEO들을 엄청 비판했잖아요. 네,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죠. 멍청한 결정을 내려놓고는 정부에 구제금융이나 요청한다고. 그렇다면 이 갭 흑자는 그냥 단순한 재무 성과가 아니라 우리는 너희처럼 무책임하게 경영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이념적 선언 같은 거겠군요. 카프가 아무리 서구 문명의 우월함이나 실력주의를 외쳐도 그냥 공허하게 들렸을 겁니다. 아, 그렇죠. 돈도 못 벌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는 비판을 받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는 실패의 위험을 정부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 감수하면서 이 성공을 이뤘다고 강조하거든요. 이 견고한 재무규율, 이 흑자라는 결과물이 바로 그들의 모든 이념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그리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전략적 독립성의 원천이 되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전략적 독립성을 돈으로, 결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런 재무적인 성과가 결국은 기술력에서 나오는 거겠죠. 자료를 보니까 온톨로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처음 들으면 무슨 철학 용어 같아서 감이 잘 안 와요. 하하, 사실 철학 용어가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존재론이라는 뜻인데 이걸 팔란티어는 기술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이게 대체 뭐길래 팔란티어의 비밀병기라고까지 불리는 건가요? 네, 그게 궁금합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온톨로지는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창고가 아니면 뭐죠? 조직 전체를 가상 공간에 완벽하게 복제한 디지털 쌍둥이, 즉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디지털 쌍둥이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너무 추상적으로 들려서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진행자님께서 자동차 회사를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자동차 회사 CEO입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엔진 부품 재고 100개 이렇게 숫자만 텍스트로 저장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렇죠. 그냥 숫자죠. 하지만 온톨로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엔진 A라는 객체, 공급업체 B라는 객체, 조립라인 C라는 객체를 각각 만들어요. 하나하나를 객체로 정의한다. 네, 그리고 엔진 A는 공급업체 B가 만들어서 조립라인 C로 이종한다는 그 관계까지 모두 모델링해서 정의해버리는 겁니다. 아, 관계까지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공급업체 B 공장에 갑자기 불이 났다고 쳐보죠. 네. 그럼 AI가 즉시 엔진 A 공급에 차질이 생겼구나. 그러면 조립라인 C가 멈추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 모델 Z 생산에 3일의 지연이 발생하겠구나 하고 마치 인간처럼 맥락을 파악해서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데이터가 그냥 죽어있는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기업들이 대규모 오너 모델, 즉 LLM 자체의 성능을 높이는 데만 막 집중할 때 팔란티어는 지난 20년간 20년이나요? 네, 20년 가까이 AI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데이터의 구조, 다시 말해 세상의 디지털 모델을 만드는 데만 집중해온 겁니다. 정말 똑심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견고한 온톨로지 구조 덕분에 국방, 금융, 제약처럼 아주 작은 오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분야에서 AI가 헛소리를 하는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100% 사실에 기반한 추론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의 신뢰성을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그럼 팔란티어는 AI 모델 자체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건가요? 요즘 뭐 구글, 오픈 AI 다들 자기만의 LLM 만든다고 난리인데 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서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모델 제작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럼 뭐라고 하나요? 오케스트레이터, 즉 지휘자로 정의합니다. 지휘자요? 네, 최고의 엔진은 직접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최고의 파트너사들과 협력해서 최신 GPU와 최고의 AI 모델들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플랫폼에 아주 손쉽게 통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 플러그인 플레이처럼요. 맞습니다.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직접 다 연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최고의 연주자들을 모아서 가장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팔란티어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경쟁사들이 단순히 코드를 복사하거나 LLM을 도입해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20년간 쌓아올린 깊고 넓은 기술적 해자인 셈이죠. 기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회사의 독특한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기술과 철학이 분리될 수 없는 회사죠.
알렉스 카프의 발언들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신념을 전파하고 있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아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실리콘밸리가 고작 사진 공유 앱이나 만들면서 야망을 잃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기술 공화국이라는 비전까지 제시하던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술 민족주의, 즉 테크노 내셔널리즘의 선언입니다. 기술 민족주의요? 네,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인데요. 그는 서구 문명의 호위가 단순히 더 좋은 아이디어나 민주주의 같은 그런 가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뭐 때문이라고 보죠? 본질적으로 조직화된 폭력, 다시 말해 군사력의 우위에 기반한다고 보는 겁니다. 와,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상주의에 빠져 있지 말고 국가 안보와 군사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로부터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의 기술적 그리고 군사적 우위를 지켜내야 한다. 이게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게 실리콘밸리의 오랜 세상을 연결한다는 그런 글로벌리즘 이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네요. 마치 기술업계의 현실주의 외교선언처럼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이 실제 비즈니스 결정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어떻게 말이죠? 그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절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하는군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기회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나토 동맹국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안정적인 고객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 파트너라는 신뢰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술적 해자 위에 쌓아 올린 또 다른 신뢰의 해자인 셈입니다. 그가 말하는 반오키즘, 그러니까 엔티워크 선언과 실력주의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서구권 밖에서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죠. 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카프가 말하는 반워키즘은 그가 보기에 능력이나 실제 성과보다는 어떤 특정 정체성이나 정치적 신념을 앞세우는 그런 엘리트주의적 흐름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의미합니다.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발이다. 네, 그는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 대학들이 투입과 산출이 다르다. 즉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실력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죠. 아, 이건 사실 굉장히 영리한 문화전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리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엘리트들을 비판함으로써 팔란티어의 성공을 기성체제에 속하지 않은 평범한 일하는 계층이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승리로 포장하는 겁니다. 아, 그런 서사를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서사를 통해서 ICE, 즉 이민세관 집행국가의 계약처럼 아주 논란이 많은 사업에 대한 문화적,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자, 이제 가장 민감하고 논쟁적인 지점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그 ICE,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 IDF와의 계약 문제입니다. 네, 팔란티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이민자 추적을 돕거나 전쟁에 기술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논란에 대해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나요? 그들의 첫 번째 방어 논리는 기술 그 자체에 있습니다. 기술이요? 네, 카프는 팔란티어 제품이 세상에서 가장 남용하기 어려운 제품이라고 단언합니다. 남용하기 어렵다? 왜죠? 왜냐하면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용자 행동, 모든 데이터 접근 기록이 뭐랄까 블록체인처럼 완벽하게 추적되고 감사 가능하도록, 즉 어디터블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모든 기록이 다 남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를 보고 무슨 분석을 했는지 전부 기록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용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팔란티어가 아니라 최종 사용자, 즉 정부기관에 있다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편리한 논리 아닌가요? 기술은 중립적이고 오용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말. 이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비판받을 때마다 써먹던 레파토리잖아요. 맞습니다. 총기 회사가 총은 죄가 없고 쏜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거죠? 팔란티어라고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기술적 방어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그들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논리가 있다? 네. 그래서 더 큰 전략적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카프는 만약 비판이 두려워서 IC와의 계약을 포기한다면 그건 단순히 고객 하나를 잃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뭐죠? IDF를 포함한 전 세계의 다른 국방, 정보 고객들에게
팔란티어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최악의 신호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하, 이것이 바로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의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철학이죠?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논란이 많은 고객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 자체가 최고의 경쟁 우위, 즉 해자가 된다는 역설적인 전략입니다. 와, 정말 대담한 전략이네요. 그렇죠. 모두가 꺼리는 고객을 우리가 품음으로써 우리의 대체 불가능성을 증명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또 흥미로운 건 그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료를 보면 무슬림 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거부하거나 인종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일부 계약에서는 철회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 이중적인 모습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그 양면성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복잡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헌법적 사용, 즉 constitutional use라는 명확한 윤리적 경계, 레드라인을 설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다. 네,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방어하죠.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도 인종 프로파일링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은 거부했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아, 즉, 미국의 헌법적 가치와 지정학적 우위를 지킨다는 그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인권과 윤리를 지키려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위험한 줄타기처럼 보이네요. 이 모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가능하게 하는 게 결국 알렉스 카프라는 인물이겠죠? 그렇죠. 리더십이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이론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철학자 CEO, 게다가 난독증이라는 개인적인 배경까지. 이런 독특한 이력이 이 회사를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난독증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남들이 다 따르는 주류의 플레이북을 따를 수가 없었다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 즉 프리띵킹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아,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된 거군요. 네, 온톨로지처럼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옳은 길이라고 믿는 그런 비주류 기술에 20년 가까이 뚝심 있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문화도 아주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불화에 집착하는 문화를 유지한다고요? 네, obsession with discord라고 표현하죠. 내부적으로 계속 싸우고 논쟁하는 문화라 듣기만 해도 피곤한데 이게 정말 고위험 기술 분야에서는 필수적인 걸까요? 가프에게는 그렇습니다. 국방이나 정보 분석 소프트웨어는 단 하나의 작은 오류가 정말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는 조직 내에서 모두가 예스 예스라고 말하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장 경계합니다. 오히려 위험하다고 보는 거군요. 네, 끊임없는 내부 비판과 논쟁, 즉 불화를 통해서 치명적인 오류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만이 유일한 내부 보험 장치라고 믿는 거죠. 이건 일종의 기능적인 편집증, 펑셔널 파라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독특하고 강력한 팔란티어가 마주한 가장 큰 장기적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해자를 구축한 것 같은데요. 단연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정치적 리스크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알렉스 카프의 노골적인 정치적 성향, 그리고 특정 행정부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 이런 것들이 향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 엄청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정부 계약의 핵심 수입원인데 정권이 바뀌면 위험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치적 환경 변화는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결국 그들의 가장 큰 베팅은 우리가 제공하는 기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해서 백악관 주인이 누구든 정치적 성향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팔란티어의 미래는 바로 그 베팅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파헤쳐 보니 마치 복잡한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는 기분이네요. 네,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게 나오죠. 처음에는 놀라운 성장률에 감탄했다가 그 안에 독보적인 기술력의 고개를 끄덕이고 더 깊이 들어가니 강력한 이데올로기와 논쟁적인 윤리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결합된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념적 프로젝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미중 갈등처럼 지정학적 긴장이 이제 일상화되고 AI의 영향력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커지는 이 시대에 말이죠. 네. 팔란티어처럼
기업의 권력과 국가 안보, 그리고 명확한 이데올로기를 하나로 결합한 모델은 단순히 특이한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의 가장 강력한 기업들이 나아갈 새로운 청사진이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아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